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공기업 대표이사 자리에 북적이는 건 누구? 바로 정치권 출신 인물들 정피아입니다. 관료 출신, 이른바 관피아를 맡겠다고 하니까 정피아가 득세하는 거라네요. 지난 1년 동안 전직 국회의원 11명이 주요 공공기관 최고 경영자에 올랐고요. 100명가량은 임원으로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상하이 본토 증시를 중국 홍콩 증시를 통해서 우회 투자할 수 있는 후강통 제도가 어제 시행이 됐죠. 그랬더니 지금 초저금리에 마땅히 투자할 곳 찾지 못하던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 투자해보려 북적이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우리나라에서 100억 달러 이상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중국 기업과 증시에 대한 투자 정보 파악이 어렵고요. 수수료가 적지 않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 이미 우리나라에도 대목인 날이 됐죠. 해외 유통 사이트들에는 한국 고객들이 벌써부터 북적이고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것도 많습니다. 배송이 미뤄지는데 업체가 연락 두절된 경우도 있고요. 반품 교환도 쉽지 않습니다. 지르기 전에 다시 한번 안내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북적이답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스웨덴의 저가 가구 업체죠. 가구 공룡으로 불리고 있는 이케아가 한 달 뒤에 우리나라에 1호점을 개점을 합니다. 이 이케아가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싼 가격에 들어오고 인기도 많은 제품이라서 가구 업계는 물론이고 인테리어 업계 또 인근의 영세 상인들도 큰 타격을 받게 돼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가뜩이나 힘든 국내 영세 가구 업체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부에서 중소 가구 업체 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수가 부족하다는 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법인세를 인상해라, 안 된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정부가 특별 법인세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바로 해명 자료를 내고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 법인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3부에서 특별 법인 세금을 비롯한 법인세 인상 논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시장 그동안의 부진을 깨트리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 시현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 3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그 하락폭을 다 메워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시초가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습니다. 약 8포인트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상승폭이 커지면서 23.38포인트, 전일 대비 1.2% 상당히 높은 상승세를 시현하면서 1967.0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이런 상승에는 외국인들의 2,400억 원의 현물 매수가 가장 크게 역할을 했고 거기에 기관들도 매수에 동참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이루어졌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한 80% 정도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좋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들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은 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통신 업종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좋은 모습, 안정적인 기업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그 변동성을 아주 크게 나타내고 있는 삼성 SDS가 상장 이후 2배 가격으로 상장된 이후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요. 오늘 빠졌던 부분들을 몽땅 회복했습니다. 무려 8% 27,000원이 상승하면서 36만 6천원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시가총액 4위로 올라오는 기염을 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좋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5포인트 0.95%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536.20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특징적으로 좀 재미있는 주식이었다. 이렇게 한번 보자면 홈쇼핑 관련주들이 오늘 아주 재밌었습니다. 홈쇼핑이요? 예. 네네. 왜 재밌었느냐. 사실 최근에 유통업체들이 이렇게 얻어맞은 핵심적인 이유가 해외에서 물건을 좀 싸게 사는 직구라고 하죠. 그 직구가 늘어나면 한국의 유통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의 홈쇼핑 주식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다른
상대 탈을 날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옷쇼핑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역직구 시장을 열겠다라는 거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홈쇼핑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옷쇼핑은 9.89%나 오르면서 마감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밖에 또 음식료 업체들의 주가도 코스피 시장에서 올랐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음식료 업종들도 그동안에 계속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에 낙폭이 조금 과했습니다. 음식료 네. 업종들이. 그러면서 그 업종들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표 기업인 CJ제일제당이 약 2%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원자재 가격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그 달러 강세로 인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음식료 업종의 원자재들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그 지금 시점에서 한번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그 달러 강세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 좋지 않고요. 그리고 신흥 시장들도 달러 강세면 별로 좋지 못하다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것 중에 하나가 뭐 금, 은 가격이라든가 네. 유가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가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는데요. 네. 최근 몇 년간에 보기 힘들었던 정도의 하락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원자재 쪽, 그러니까 산업의 원자재가 되는 쪽에서의 그 가격 매력이 생겨난다는 거죠. 즉 산업체들은 원가율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달러와 강세까지 오기까지는 그 어떤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 하락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원유 하락이 당장에는 뭐 자금 순환의 흐름에서 보면 신흥국 시장에도 좋지 못한 영향이다. 즉 달러 자금들이 원자재에서도 빠지고 신흥국에서도 빠진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기업 측면에서 보자면 물건을 만들 때 네. 원가율이 떨어지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네. 뭐 한국 주식시장에 이 부분들이 무조건 나쁜 영향만은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직은 발표 안 한 것 같은데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늘 중의원 해산을 발표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 아마 저녁 때일 것 같은데요. 네. 중의원을 해산을 하고 다음 달 중순쯤에 아마 이제 새로운 네. 의회 선거를 실시하겠다라는 건데 아베 정부가 이제 중의원 보통 일본에서 내각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총리가 의회를 해산한다는 거는 네. 지금 어떻게 뭐랄까요 정치적인 하나의 승부수를 던진다. 그렇죠. 예, 현재 상황이 어떤 상당히 궁지에 몰렸을 때 네. 어떤 내지는 논란이 있는 정책을 추진을 할 때 국민의 심판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 이런 뜻이겠죠. 의회 돌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그거를 계기 삼아서 다시 한번 어떤 정책이라든가 네. 권력 기반의 탄력을 기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사실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죠. 경제가 곤경에 너무 처해 안 있는 좋죠. 것이 예. 이 경제 문제 때문입니다. 네. 어제 일본의 GDP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2분기가 마이너스 1.9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발표된 3분기 성장률도 지금 마이너스 4가 0.4가 나왔습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일본 아베 정부는 지금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른바 아베노믹스라고 예. 해서 거의 무제한적인 양자 완화 또 대대적인 엔저 정책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의 무모할 정도로 또 주변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부양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뒷걸음질 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결국 아베노믹스의 실패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상태, 이런 정치적인 공경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중의원 해산이라는 하나의 네.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해산을 하게 되면은 재선거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때 내놓을 뭔가 매력적인 공약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나오기로는 원래는 이 소비세 인상을 한 번 더 하기로 지금 네. 하고 있었죠, 일본이. 네, 네.
지난 4월이었나요? 5월이었나요? 소비세 4월에 인상. 인상했죠. 소비세를 한 번 인상했고 네. 지금 내년에 2차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아마 이 소비세 인상을 지금 접지 않을까, 일단 보류를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비세 인상이라는 부분이 결국 세금을 올렸고 세금을 올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소비 내수에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정책이죠. 국가 재정은 조금 건실해질지 모르지만 당장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물건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상당히 이게 결국 내수를 떨어뜨리고 아베노믹스의 실패, 그러니까 이 경기 부양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지금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언론들이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의 논조들을 계속 지금 기사들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아사히 신문도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가 뜨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가 오판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지적이 나왔고 평소 아베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신문들도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지적하는 지금 기사들을 계속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워낙 논란이 많았던 정책이고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비판의 발언을 그렇죠. 했는데 네. 글쎄요 지금 중의원 해산 일단 아베 정부의 지지율로 봤을 때 중의원 해산 카드는 성공을 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만 중의원 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아무튼 이 돈 푸는 정책에는 결국은 당장의 어떤 마취 효과 같은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경기를 살리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것이 또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무리수를 뒀는데 소비세 올리는 것은 일본의 재정 상황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네. 재정이 나쁜 나라에서 세금을 올리는 건 불가피한데 다만 이것이 이제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네. 그리고 소비세 인상이라는 거는 물건을 구입하는 모든 국민들이 무차별적으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적용이 되는 이 영향을 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네. 조세 저항이 사실 클 수밖에 없죠. 그러게요. 아베노믹스가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할 텐데 경제학자들이 중지를 모아야지 정치인들의 논리로만 사실은 따라가면 안 될 것 선택의 같은데.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네. 예. 구조조정이라든가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네. 내놔야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논란은 많이 있는데요. 네. 통신사들이 이제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돌려줘야 될 것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예. 장기 가입자에 대한 할인 이런 것들이 좀 나오나 봐요. 단통법을 원래 이제 정부가 네.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이유는 이 번호 이동자들, 그러니까 이 통신사를 자꾸 바꾸면서 보조금만 받는 그런 것을 줄이고 묵묵히 장기 가입한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주도록 하자. 그래서 보조금은 줄이고 대신 장기 가입자들한테는 요금 할인을 통해서 혜택을 주자. 이런 게 기본적인 이 단통법의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장기 가입자에 대한 요금 할인 혜택 폭을 넓혀주겠다는 것인데요. 2년 약정을 해야지만 12% 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졌었는데 1년 약정 가입자들한테도 확대 적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 요금 할인이라는 거는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을 받고 보통 이제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조금 없이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가 또 중고 단말기라든가 보조금 없이 직접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 또 하나의 단말기를 2년 3년 오래 쓰고 있는 그런 장기 가입자들 이분들한테 요금의 12%를 이제 깎아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네. 종래에는 2년 이상 약정이 걸려 있어야지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조건을 1년 약정으로 그러니까 1년 약정만 걸어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당근의 폭을 넓혀주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요금 할인 조건 변경으로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이용자들한테는 아마 문자, SMS 서비스 가게 될 것이고요. 네. 기존 2년 약정 이용자들도 원하면은 1년 약정으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매달 한 60만 명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추가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혼하면은 일단 가정이기도 하지만은 집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내 집을 마련하는 기간 이게 조금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예,
통계청에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네. 결혼 1년차 이내에,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중이 결혼 1년 미만 가구가 26.1%. 그러니까 결혼 1년 안에 내 집을 갖는 그런 가정이 26.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집 중 한 가구는 어떻게 보면 내 집을 갖고 신혼생활을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행복한 가정이라고 보여줄 수가 생각보다 있겠는데. 많은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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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 돼서 내 집을 갖는 경우가 한 41% 되고요. 네. 10년 차가 돼서 내 집을 갖고 있는 비중이 48%, 30년 차가 돼도 내 집을 갖고 있는 가정 66.7%.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은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내 집을 갖고 신혼생활을 시작을 하지만 결혼 10년 차가 되어도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비중은 50%에 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년이 되어도 내 집을 갖고 있지 못하는 비중이 3분의 1쯤은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수도권으로 갈수록 훨씬 더 심해지는데 어려움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사는 가정 중에 10년 차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가구 비중이 10가구 중에 3가구밖에 안 된다는 거죠. 30%밖에. 예. 70%는 서울, 경기, 인천에 살 경우에 10년이 지나도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어렵다. 지방으로 가면 그것이 조금 여유가 생기는데요. 어쨌든 이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통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스웨덴 저가 가구 업체죠. 이케아가 한 달 뒤에 1호점을 오픈을 합니다. 가구 공용 이케아가 영업을 개시하면은 여러 업체들이 지금 어려움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구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인테리어 업계도 그렇고 또 인근의 영세 상인들까지도 이게 그 마트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영세 가구업체들의 경우에 가구의 질보다 가격이 너무 높기도 하다 이런 지적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자구 노력이 요구가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가구업체 측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2부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나의 단어, 나의 문장, 나의 느낌, 나의 리듬, 음악.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주현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형님, 존 버거 책이요. 소설 찾으세요? 아니면 뭐 디자인이나 연극, 영화? 3층으로 가시면 책 있습니다. 예, 3층 카운터에 안내해 놓을게요. 게릴라 경제 현장, 도서 정가제를 앞둔 대형 서점에 나왔습니다. 서점 분위기는 좀 어때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거든요. 지금 그 인터넷 서점에서 그 전보다 오히려 더 할인을 80%, 90%씩 해가지고 더 장사도 안 되고 지금 어렵거든요. 도서점까지 시작되면 당분간 굉장히 길게는 1년 정도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점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도서 정가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다른 뭐 큰 서점 외에 그냥 작은 서점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할인을 하면서 이렇게 고객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다른 서점들은 조금 피해볼 것 같다는 좀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좋게 생각하죠. 가격이 고무줄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그 도서의 판매 형태가 뭐 서점에서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어느 쪽이 유리하다 보기 어렵거든요.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듀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내달 개장을 앞둔 가구 공룡 이케아, 우리 가구 업체들의 생존 전략은입니다. 스웨덴의 글로벌 가구 업체죠. 이게 조립해서 쓰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도 싸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었던 이케아가 드디어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도 매장을 엽니다. 근데 뭐 논란이 많습니다. 동해 지도 표시 논란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부 제품 가격들은 또 비싸게 책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 고객들이 봉이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가장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쪽은 국내 가구 업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업계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가구산업협회의 이용원 사무국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케아 진출이 국내 가구 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근데 분명히 지금 뭐 업체 일부 쪽에서는 피해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피해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예. 네, 이케아는 이케아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케아가 왜 세계 최대 기업 글로벌 기업이겠습니까? 그 세계 40개국의 340개 매장에서 박리담회를 통해서 연간 40조가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뭐 이렇게 독특한 디자인으로 세계 가구 시장을 지금 휩쓸고 있는 거고 저희 나라도 분명히 예의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자본주의 논리상 우리가 또 울타리를 치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일단 네,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을 텐데, 근데 그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어떤 논리인가요? 피해가 없는 쪽은 뭐 가격이 뭐 생각보다 비싸다고는 네. 얘기도 있고요. 실질적인 피해도 지금 뭐 여러 이제 가구만 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뭐 유통 가구나 주방 가구나 뭐 침구나 이런 여러 가지 유통을 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케아가 이제 가구 인테리어 시장이기 때문에 분명 가구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가구 전체 뭐 유통 상인이나 중소 제조업체한테도 분명히 실질적인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걸로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예, 그 가구 산업협회라 그러면은 가구 제조업도 들어가고 유통하시는 분들도 네,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저희는 건가요? 다 이제 가구 산업의 전반적인 제조나 유통 상인이나 뭐 브랜드나 비브랜드나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도 직접 가구업에 종사하고 계신가요? 네, 한 20년 가구업 종사했고요. 실제로 예. 지금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를 하시는 쪽인가요?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가구업. 지금 이제 점점 가구 산업이 점점 열악해지는 거 있고요. 실질적으로 예. 피부에 지금 뭐 가구는 분명히 이제 건축 산업하고 불경기 상당히 이렇게 영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아직 지금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매출이나 이런 걸로도 확실하게 좀 표시가 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부 브랜드나 이제 잘 예. 나가는 독특한 이제 디자인이나 뭐 가격 체계나 뭐 잘 만든 친환경 가구를 하는 데는 성장하는 데도 분명히 있고요. 그냥 뭐 근데 다만 이런 백기계 형식을 기존 방식을 탈피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뭐 상당히 지금 네. 무너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케아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매장 계획을 들어보니까요. 원래도 그렇지만 가구뿐만이 아니라 생활용품 같은 것도 많고요. 네네. 이번에 이제 그 거의 마트 형식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식당가도 있고 또 커피숍도 있고 해서 종합 쇼핑몰의 형태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편리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찾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무조건 한 번쯤은 이케아 매장을
방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가서 쇼핑도 하고 놀이공간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다 보는 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합 유통업 쪽으로 허가를 받은 것은 뭐 법을 어긴 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저희가 이제 지금 법적인 문제도 예.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이케아가 원산지 표기 문제, 네. 뭐 또 친환경 가구 문제 이런 문제도 있는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예. 자체적으로도 좀 분명히 국내 가구 시장에서 유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동등하게 우리나라 제조업체나 유통업에서 같이 똑같이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문제나 뭐 원산지 표기 문제들이 있으면 그런 거 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지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럼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하면은 이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친환경 표시도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가구는 무조건 다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나 메이드 인 차이나나 뭐 분명히 원산지 표시하게 돼 있는데 그런 표시도 안 돼 있는 것들을 유통하거나 또 친환경 가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자재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원 이상 거를 써야지만 우리 국내 가구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이케아 전에 이제 다른 가구 업체들, 그러니까 이제 해외 브랜드가 들어오기는 들어왔었죠. 뭐 옛날에도 뭐 그 가구 BBQ라고 들어온 적도 있는데요. 네. 뭐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 현실에 좀 맞지 않아서 3년 만에 철수한 예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비싸서였나요? 예, 비싸도 그렇고 현실에 이제 우리 국내 그 거주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케아가 뭐 배달 서비스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가 이게 몇 개일지는 저희도 이제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대응책을 세워야지 된다는 얘기도 당연히 업계 내부에서도 나왔을 것 같고요. 외부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가구 디자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 설립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대응책들을 좀 많이 마련하고 계신가요? 지난 말 그대로 한국 가구 산업은요. 그 이제 자생적으로 그 여러 환경 속에서 좀 자생적으로 켜온 이렇게 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정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이게 가족형 생계 구조로 이제 좀 커 나온 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협회 출범이라서 이제 가구 단체와 끊임없이 이제 정부에다가 가구 산업 종합 발전 지원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그나마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가구 산업 발전 조례도 제정하고 가구 산업에 대한 지원을 좀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조금씩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뭐 이케아 대응책은 뭐 특별한 게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다만 이케아 제품이 좀 생각보다 좀 저렴하지 않는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영세 가구 업체들이나 뭐 중소 업체들도 좀 단순히 가격만 싸다는 형식으로 그동안 많이 팔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방식을 좀 벗어나서 뭐 끊임없는 제품 개발이나 새로운 디자인 개발 뭐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낸다면 뭐 일부 이케아 제품들하고 좀 승부할 수도 있는 것도 있다고 보시고 뭐 이케아 들어오니까 이런 이케아 제품에 대한 좀 디자인에 대한 좀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서 좀 벤치마킹도 해야 좀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케아 그러면 이제 조립해서 쓰는 거라 좀 불편하지만 가격이 싸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나온 거 보니까 뭐 품목별로는 차이는 있겠지만 충분히 국내 가구에 비해서 이렇게 월등하게 싸다고 볼 수는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가구가 조금 더 비싸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물론 이제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요. 일단 뭐 단순 비교는 안 되는데 일단 국내 가구 산업 최대 문제점이 좀 역관세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 가구 원무자재는 가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무자재는 수입할 때 8% 관세가 붙고 가구 완제품은 2004년 이후에 무조건 무관세로 이렇게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구 만들어 판다는 자체가 일단 가격 경쟁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 국내 유망한 중소기업 가구 제조업 기업들도 점점 제조를 포기하고 유통으로 사다 파는 방식으로 그런 산업 구조적인 악순환이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가구 업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관세 인하를 빨리 요청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 입장이고 정부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세 철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협회에서요, 이 파티클보드 할당 관세를 낮춰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9월에 다시 철회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셨나요? 할당 관세 말 그대로 앞서 말한 건 이제 국내 가구 최대 문제점이 역관세인데 이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할당 관세라는 게 있는데 제도를 이제 파티클 보드에 대해서 지금 50%밖에 수입을 못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50%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50% 이상 부족 수입을 해야 되는 구조라서 그 관세 인하가 뭐 말 그대로 쉬운 건 아니지만 한시적이라도 좀 관세를 인하를 해달라는 할당 관세 제도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 보드산업이나 산림청이 엄청난 반대로 해서 몇 년간 계속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분이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원천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구 업무 자재를 관세 인하를 해달라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철회를 했다라기보다는 관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세를 없애달라라는 요구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 관세를 없애줘야지. 이케아들도 수입할 때 다 국내 들어올 때 다 무관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똑같이 경쟁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케아 들어오는 거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막을 명분도 없는 거잖아요. 새 글로벌 시대에. 그렇죠. 요즘 이케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걔네들의 좋은 장점들을 분명히 배워나가는 거는 배워나가는데 경쟁을 동등하게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가구를 만드는 데서 원자재가 관세 붙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일단 기본 8% 비싸게 붙는 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고 일부 소비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가구가 너무 비싸다고 얘기했던 거는 90년대 상당히 좀 가구 산업이 호황기였을 때 좀 가격 거품이 좀 많이 있었던 게 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수입산들이나 동남아 중국산들이 좀 판을 치고 있는 유통 현실이기 때문에 국내 가구 산업의 국내 가구 제조 제품들이 상당히 가격 경쟁이 좀 많이 다운돼 있고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로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가구업계에서 책정하고 있는 그 가격은요, 지금 어느 정도는 현실화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 이제 가구 공단이나 가구 있는 데서도 가격이 이미 많이 다운이 돼서 서로 경쟁이 좀 심하고 심화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산이나 중국산들이 많이 싸게 들어와서 팔기 때문에 가격 비교가 단순히 많이 일어나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뭐 아직도 그런 몰지각한데 유통 상인들이 이제 가격을 무지하게 올리고 뭐 선신수수께 깎아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없어졌고 이제 일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좀 독특한 디자인이나 뭐 유통 선진화 기법 도입이나 끊임없는 제품 개발이나 정찰제나 이런 걸로 통해서 좋은 자재, 좋은 제품으로 그 분야별로 경쟁력 있는 가구 회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국내 가구에도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잘 판단을 해서 국내 브랜드도 애용해 주시면 상당히 좀 국내 가구 산업에 도움이 될 걸로 좀 봐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몫은 이 할당 관세 이외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는 한국 가구 산업의 현안 문제는 역관세 구조 해결이고 먼저 이걸 해결이 돼야 되고요. 역관세 구조 해결.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이제 가구업계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수출 지원을 잘 나가는 기업들은 좀 브랜드 전략을 좀 세워서 수출 지원도 확대해주고 그 제품대로 이제 그 가구 제품이나 어떤 이렇게 신제품이나 요즘 융복합 소재 개발들은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육성 지원해 줄 수 있는 가구 기술 지원센터 건립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해줘야 되고 사실 비슷한 산업인 서문 산업은 기술 지원센터가 상당히 많은데 가구 산업은 전국에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가구 기술 지원센터 등 좀 건립을 좀 적극적으로 좀 지자체나 정부가 좀 해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전에도 그 마트들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국내에. 근데 결국은 토종업체가 이겼거든요. 이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그 판매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또 가격 정책을 쓰시면은 뭐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동안의 낡은 패러다임을 좀 버리고 우리 국내 가구 기업들도 좀 반성하면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이제 끊임없는 노력하고 좀 이케아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많이 만들어내면 뭐 충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충분히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원 사단법인 한국가구산업협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 경제 뉴스. 네, 며칠 전이었죠. 하루 종일 굉장히 우울한 뉴스만 나오는데 한 가지 딱 반가운 뉴스가 있더라고요. 유럽 우주국이 쏘아 올렸던 탐사선이 있습니다. 해성 탐사선인데 로제타라고 하죠. 여기 있는 탐사 로봇 필레가 목표 해성에 도달을 했다. 성공을 보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얼싸안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왠지 좀 감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해성에 탐사 로봇이 갔다? 굉장히 좀 특이하게 들리는데 우주가 멀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IT 뉴스 김들풀 편집장과 함께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탐사 로봇 필레는 탐사 끝냈나요? 1차적으로 한 62시간 정도 활동을 했었고요. 네. 탐사가 끝나서, 탐사한 데이터는 지금 ESA 유럽 우주국으로 다 전송을 하고, 현재는 지금 대기 모드로 방전이 됐거든요, 배터리가. 아, 그러면은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예, 현재 있고 지금 계속 태양광으로 충전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필레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예. 수집한 데이터는 어떤 자료들인가요? 실제로 이제 한 10여 대 과학 장비들이 여기에 이제 탑재가 됐었는데요. 예. 그 X선을 이제 분석하는 장비, 그 다음에 이 해상에서 나오는 기체, 이제 태양과 가까이 가면은 물이랄지 여러 가지 이 기체들을 또 분석하는 장비, 그 다음에 이제 해상 표면에 있는 그 토양의 질 같은 거, 그 다음 라디오파 감지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탐사 장비들이 이제 탑재가 돼서 같이 간 것이죠. 근데 뭐 달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탐사를 꽤 갔잖아요. 네네. 근데 해성에는 이게 간 게 왜 중요한가요? 굉장히 좀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 이 해성은 이제 이 태양계가 한 45억 년, 46억 년 전에 이제 생산됐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태양계의 그 생성할 당시에 그 원시적인 모든 구성 물질이 그대로 좀 보유되고 있다. 기원을 알 수 있군요. 네네. 그래서 태양계의 기원, 이제 심지어는 뭐 생명체의 이제 기원까지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른 것보다 좀 큰 거죠. 헨리 해성 이런 애들이랑 비슷한 건가요? 이게 이제 67P라는 이제 해성 이름인데요. 네. 이게 이제 지름이 약 4.1km밖에 되질 않아요. 아주 작죠. 10리밖에 되지 않죠. 지름이.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중력이 이제 10만 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그 미디어를 보면은 착살, 닷으로 이렇게 잡아낸다 하잖아요. 네. 이게 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튕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다행히도 이제 거기에 안착을 한 거죠. 로제타 우리가 비석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고요. 필레는 네네. 또 어디서 이름을 따온 건지 궁금하네요. 그 로제타석에 대한 이 문자를 해독하기 위해서 그 필레도 비슷한 나일강 지역에 있는 섬 이름인데요. 거기에서 또 오벨리스크가 문자로 된 게 발견됐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로제타석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서 그러니까 탐사선은 로제타고 거기에서 발사하는 탐사 로봇은 필레 이렇게 해서 태양계의 비밀을 풀어보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거죠.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근데 요즘 또 이 인터스텔라라고 영화 개봉해서 화제를 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와 또 이 해성 탐사 로봇과 연계해서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과학 지식을 좀 아는 분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일반인들은 이 로제타의 이제 탐사 로봇이 해상에 안착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랬나 보다 이 정도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영화 같은 걸 많이 봐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로제타가 지구와 이제 해상을 한 4번 정도 궤도를 돌고 거기에 이제 착륙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마치 영화처럼 그 지구와 화성의 중력을 각각 이용을 해서 튕겨나가면서 이제 우주 비행을 한 거죠. 이게 어떻게 중력을 써서 서로 튕겨져 나가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궤도 영화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인터스텔라에서는 그 제2의 지구인 뭐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을 만한 행성을 이제 찾아가는데, 여기에 그 웜홀을 통해서 이제 단축을 시키거든요. 이 블랙홀, 화이트홀 그 사이의 공간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단축시키는데, 이거는 그 중력을 궤도로 돌면서 이 중력을 역 추진 장치 같은 걸 이용해서 영화처럼 반동이라고 그러죠, 반동. 튕겨져 나가는 이거를 한 4번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이제 절약했던 그런 거죠. 재밌네요. 이런 걸 제가 좋아해서 그런가. 근데 이 다시 현실로 좀 돌아와서 보면은 원래 이 우주 프로젝트라는 게 국가 차원에서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도 아직 그렇죠. 일단은 그 중국과 인도 그리고 일본이 좀 강세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제 중국은 달을 타깃으로 지금 현재 많이 우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인도는 이제 화성 쪽으로. 일본은 이제 소행성 탐사를 조만간 30일 날 이거를 하야부사 2라는 이 소행성 탐사선을 일본에서 발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된 이제 얘기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주 탐사에 다시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이게 한 1950년, 60년대에 미국과 소련 간에 달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경쟁들을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의 그 느낌이 남달라요. 굉장히 빠르게 또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아마 2022년쯤에는 이제 우주 정거장까지 건설하겠다라고 이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 50년간 2,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조 정도에서 400조까지 투입해야겠다고 그러는 거고요. 인도도 이제 저번 9월달에 화성 궤도 탐사선을 진입시키는 성공도 했었고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죠?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발사체도 이 한국형 발사체도 아직 개발을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해 저궤도 위성인 나로 발사를 성공시켰잖아요. 너무 어렵게 갔죠. 힘들게 갔는데 그 1단 엔진도 사실은 이제 러시아에서 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입 때는 이런 예산 비중도 미국에 비하면 19분의 1, 일본보다는 한 5분의 1 정도. 이렇고, 아무튼 정부는 한 2020년을 이제 목표로 달 탐사를, 착륙선을 2020년까지 발사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2017년도까지는 이제 시험용 달 궤도선까지 좀 발사 개발을 좀 하겠다 이러는데, 사실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요, 개인들,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CEO기도 한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요. 또 아마존도 그렇고 다 우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 미국에 아마 케네디가 얘기했던 문샷 싱킹의 이런 이제 퀴즈들이잖아요. 나이들이 또 비슷하고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인터스텔라 크리스토퍼 놀란도 이 머스크로부터 이제 영감을 받았다. 이전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도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제 모델로도 이제 유명하고 그러는데요. 이 놀란 감독이 앨런 머스크가 세운 이제 스페이스 X라는 우주 기지가 있어요. 스페이스 X. 이거는 이제 미국 나사에서 연방 예산을 받아서 보잉사와 함께 유인 우주 비행 이런 가능한 이제 로켓을 만들고 2017년도에 첫 비행에 나설 거다. 이렇고 있죠.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들풀 IT 뉴스 편집장이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법인세 올려야 된다, 아니다, 논란 많죠. 그런데 정부가 특별 법인세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그런 일 없다라고 해명 자료를 내기는 했지만은 대기업들 법인세 못 올리니까 특수법인의 법인세를 올리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3부에서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